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려서 딱 30분만 자야지 하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하고 순간 당황스러운 그 느낌.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분명히 피곤한데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눈은 감기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 3시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엔 당연히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 낮잠을 잡니다. 이 얘기, 딱 내 얘기다 싶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심합니다. 낮잠을 끊어야겠다. 그런데 막상 끊으려고 해보면 오후 2시만 넘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집중은 안 되고 억지로 버티다 저녁이 되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며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눕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잠을 끊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낮잠 자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수면 리듬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일주기 리듬, 영어로는 서케이디언 리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용어보다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 안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아주 작은 신경세포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몸 전체의 생체 시계 역할을 합니다. 이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2가지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몸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킵니다.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몸의 온도를 낮추고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잠들게 만듭니다. 이 두 호르몬이 제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낮에 맑고 밤에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때는 이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누우면 바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던 그 시절. 그게 바로 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엉뚱한 시간에 분비되거나 코르티솔이 밤에도 내려가지 않으면 몸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낮잠이 문제가 됩니다. 낮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낮잠은 밤에 써야 할 멜라토닌을 낮에 미리 당겨 쓰는 행위입니다. 마치 내일 쓸 배터리를 오늘 다 써버리는 것처럼 밤이 됐을 때 정작 잠들어야 하는 순간에 연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낮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싶어지는 데는 사실 2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멜라토닌 리듬이 첫 번째고 2번째는 수면 압력입니다. 수면 압력이란 뭘까요?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뇌 안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게 충분히 쌓이면 몸이 잠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쌓인 졸음의 정체가 바로 이 아데노신입니다. 참고로 커피가 졸음을 쫓는 원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서 졸음 신호를 차단하는 겁니다. 커피를 마셔도 졸음이 사라지지 않는 건 아데노신 자체는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힘 멜라토닌 리듬과 수면 압력이 밤에 동시에 작용할 때 우리는 깊고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낮잠을 자는 순간 뇌에 쌓여있던 아데노신이 일부 해소됩니다.
밤까지 채워야 할 졸음이 중간에 새버리는 겁니다. 결국 밤이 됐을 때 뇌는 아직 충분히 졸리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그 불편한 느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낮잠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1시간 이상의 낮잠입니다. 잠에는 단계가 있는데 얕은 수면인 N1, N2를 지나면 깊은 수면인 N3 단계로 들어갑니다. 낮잠이 1시간을 넘어가면 이 깊은 수면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깊은 잠을 낮에 미리 써버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입니다. 멜라토닌은 보통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분비가 시작됩니다.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이 타이밍과 충돌이 생깁니다. 밤이 돼도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루 여러 번 낮잠입니다. 수면 압력이 밤까지 쌓일 틈이 없습니다. 뇌가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수시로 수면 신호를 받으면서 생체 시계 자체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낮잠의 문제는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자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되는 순간 밤에 깊이 잘 수 있는 조건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낮잠이 밤잠을 얕게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밤잠이 얕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밤에 깊이 자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뇌에서는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처음 발견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데요. 뇌척 수액이 뇌세포 사이의 좁은 통로를 흐르면서 하루 동안 뇌활동으로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도 매일 밤 청소부가 들어와서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때 제거되는 물질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게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N3 단계에서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얕은 잠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연결됩니다. 낮잠으로 밤잠이 얕아지면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깊은 수면이 줄면 글림프 시스템이 덜 작동합니다. 노폐물이 뇌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날의 뇌피로입니다. 분명히 몇 시간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잘 안 되고 오전부터 멍한 느낌. 그게 의지나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밤사이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낮잠이 길어진다, 밤잠이 얕아진다, 뇌 청소가 안 된다, 뇌 피로가 쌓인다. 그리고 이 뇌 피로가 다음날 낮잠을 더 부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이 얕아집니다. 밤잠이 얕아지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뇌에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낮에 더 졸립니다. 더 졸리니까 낮잠을 더 잡니다. 그러면 또 밤잠이 얕아집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처럼요. 그런데 이 고리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고리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일찍 누웠는데 왜 개운하지가 않지? 주말에 몰아잤는데
왜 월요일이 더 힘들지? 이 질문들의 답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깊이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잠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결국 수면 리듬입니다. 그 수면 리듬이 지금 얼마나 흔들려 있는지 사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눈이 떠진다면 깊은 수면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낮잠 없이는 오후를 버티기가 힘드십니까?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자지 않으면 업무나 일상이 힘들 정도라면 이미 수면 압력이 낮 시간대로 앞당겨진 겁니다. 오전보다 오후에 더 멍하고 기운이 없으십니까? 오전엔 그나마 버티는데 오후만 되면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집중이 흐트러진다면 뇌 피로가 하루 안에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워도 30분 이상 잠들기가 어려우십니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그 상태,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몇 시간을 잤어도 자고 나서 더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밤사이 깊은 수면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수면 리듬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 이상이라면 생활 패턴 전반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닙니다. 뇌의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10분 이상 자연광을 쬐세요.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이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코르티솔을 끌어올리고 그날 저녁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커튼을 열고 창가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한 빛이 들어옵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창문 앞에서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2번째는 낮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데노신 기억하시죠? 몸을 움직일수록 아데노신이 잘 쌓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기 위한 수면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30분 걷기, 계단 이용하기, 점심 후 짧은 산책. 이 정도만으로도 밤의 수면 질이 달라집니다. 단, 잠들기 2시간 이내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올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번째는 일정한 취침 시간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주말 포함, 매일 같은 시간에 눕는 것. 딱 이것만 지켜도 2주 안에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뇌가 이 시간이 되면 자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침 시간보다 기상 시간이 생체 시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커튼 여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낮잠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낮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자는 낮잠은 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낮잠 자체가 아니라 낮잠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좋은 낮잠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각성 저하 구간입니다. 멜라토닌 리듬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 낮잠은 밤잠의 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길이입니다.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20분 이내의 낮잠은 얕은 수면인 N2 단계까지만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 깨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반면 20분을 넘어 깊은 수면까지 들어갔다 깨면 머리가 더 무겁고 멍한 상태가 됩니다. 수면 관성이라고 하는데 낮잠 후 더 피곤한 느낌이 드셨다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알람입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알람을 맞춰두세요. 자신도 모르게 1시간, 2시간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눕기 직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흡수되는데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낮잠에서 깨어날 때쯤 카페인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커피 낮잠이라고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지킨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후에 뇌를 충전시키고 저녁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적이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낮잠이 늘어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수면 리듬이 흔들리면서 몸이 낮 시간에 잠을 요구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뇌도 함께 흔들립니다. 밤에 청소가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또 낮잠을 찾게 됩니다. 이 고리가 조용히 천천히 일상을 잠식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피곤한 거라고, 원래 이런 체질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리듬은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 낮에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눕는 것.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평소보다 30분 일찍 누워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수면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리듬을 만들어주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리듬을 만드는데 보통 2주면 충분합니다. 2주 후에 달라진 아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수면 리듬이 흔들리면 낮에 졸리고 피곤한 건 알겠는데 그게 뇌에 실제로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걸까요? 잠을 좀 못 잔다고 해서 뇌가 정말 달라지는 걸까요? 달라집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은 분들 있으십니다. 몸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이 느리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느낌. 체력은 있는데 뇌만 따로 지쳐 있는 것 같은 그 상태. 이게 바로 수면 리듬이 무너졌을 때 뇌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해도 머리가 멍한 이유, 몸보다 먼저 지치는 뇌의 신호. 오늘 말씀드린 수면 리듬 붕괴가 실제로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신호를 일상에서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낮잠이 늘기 시작했고 오늘 수요일에 그 이유를 아셨다면 금요일에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